얼마 남지는 않지만은 안 남았지만 다짐해야죠. 예. 오늘은 진짜 중요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자, 처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 자, 준비됐죠? 예.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예. 처음 여기 이제 지금까지 왔어. 이제 얇죠? 예? 예. 어떤 분은 뭐 이거 가지고 뭐 몇 개나 나오나? 아니야, 다 맞을 수 있어. 욕심내지 마, 욕심내지 마. 국가시험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권위에. 그죠? 예? 모든 시험에 만점 맞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출제하는 시험에는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거 8개에서 10개만 맞아도 되는데, 다른 거 혹시라도 미비한 분, 예를 들어 2차 과목에 다른 과목에서 조금 내가 좀 소홀히 했다, 그런 걸 감안해서 10개에서 13개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오전에 국세하고 그리고 야간에 지방세 이렇게 정리할 거니까. 예. 자, 준비됐죠? 예.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들어갑니다. 양도소득.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한 거 다 알고 있는 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새로운 거 나오놓고 야 이거 진짜 중요해 그러면 잘못됐지. 중요했으면 작년 11월 달부터 했어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늘 보던 거니까 한번 점검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먼저 양도소득세 파트예요. 양도소득세 하면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자,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하면 주식도 있지만 주식이나 또는 신탁수익권이나 파생상품 이런 건 거의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거의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국내에 등기된 부동산을 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 등기된 부동산,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임차권. 임차권은 반드시 한 거? 등기된 것만이에요. 그럼 등기 안 된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기출문제 보면 제일 과세 대상, 제일 많은 답이 이거였었잖아요.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등기 안 된 건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이, 건물이 완성될 때 건물에 딸려있는,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이 뭐하면 완성이 되면 그 건물하고 토지하고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법에 돼 있어, 법조문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수업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아파트 당첨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파트 분양권, 당첨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요거를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근데 그걸 처분하기 전에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있는 용익물권 중에 지상권하고 전세권, 요거는 뭐를 따지지 않느냐면 등기 여부 관계가 없다. 등기 여부는 관계없어요. 등기가 된 지상권이냐 등기 안 된 지상권이냐 관계없이 팔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사업에 이용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죠. 예, 이때 영업권은 중요한 게 부동산하고 별도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말고 영업권이 뭐냐면 권리금이에요. 그럼 부동산 말고 영업권만 팔았다는 얘기는 점포 임차권, 권리금만, 시설 권리금만 받았다. 그건 과세 대상이 아니죠. 부동산하고 함께, 이거랑 같은 유형이 바로 이주권이에요. 이주권, 법령이 정하는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다른 데 옮겨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이주권인데, 요거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영업권이나 이주권은 부동산과, 그렇죠, 함께요. 부동산과 함께 별도로 양도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무심코나
딱 물어볼 수 있어요. 예외로 아주 어렵게 당황스럽게 물어본다면 바로 요거죠. 7번. 예? 사업자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예? 여러분 개인이 부동산을 팔 때 어쩌다 팔았으면 사업이 아니니까 양도소득세네. 근데 사고 팔고 계속하면 사업이죠. 그럼 사업이잖아. 부동산 매매업. 그러니까 여기 사업자가 매매용으로 팔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던 거 가지고 있다 팔았다, 양도소득세 내는 거 아니잖아요. 종합소득세 내지. 이게 헷갈려. 이거 제일 어려운 거 이거 하나. 됐어요? 이거 빼놓고는 정리가 되잖아. 뭐 임차권은 반드시 뭐한 거? 등기된 것만. 영업권하고 뭐는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됐어요? 예. 이러면 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외워서 적어라 그게 아니라 보고서 맞아 틀려 이럴 거니까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된다. 됐죠? 넘어가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뭐냐? 양도로 보느냐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양도가 뭐냐면 팔은 거야. 팔은 거. 여러분 팔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팔았다는 얘기는 대가를 받았다. 줬다 이거는 안 받고 줬다 그냥 준 거죠. 그건 증여고, 양도는 팔았다는 얘기야. 팔았으니까 대가를 받다. 뭘로? 돈으로 받든 물건으로 받든 주고받을 채권 채무로 주고받든 대가성 주고받은 게 뭐예요? 양도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공매 처분됐다, 낙찰대금 들어오죠. 부동산이 경매 처분됐다, 경락가에 낙찰대금 들어오죠. 에? 경매로 낙찰되면 나 돈 못 만졌네. 안 만져도 됐어. 법원에 들어온 건 들어온 거야. 근데 중간에 누가 가져갔어? 채권자들이 가져갔지. 그건 자기가 받은 거죠. 그래서 공매, 경매, 수용 다 대가 받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전부 다 양도예요. 그러면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거, 여기서 여러분이 혼동될 수 있는 거 요거예요. 자,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무엇을 체결하고 채권자한테 소유권 이전하느냐? 양도담보예요. 양도담보 죄송합니다. 양도담보 계약을 구하고 체결하고 소유권을 구한다, 이전.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 키포인트가 뭐예요? 담보는 파는 거 아니지. 돈을 빌려오면서 갚을 때까지만 이거 맡길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도담보는 파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담보로 줬다가 채무를 다 부하면, 갚으면 다시 되돌려 받는 거죠. 못 갚으면 이걸로 메꿀게, 이게 계약이 양도담보예요. 그래서 일단은 갚을지 못 갚을지는 만기가 돼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줄 때는 뭐가 아니야? 양도가 아니다. 근데 이게 양도로 갈 때가 있어요. 양도로 볼 때가 언제?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한 후 채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행. 채무 불이행 뭐야? 채무를 못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변제부했다, 충당됐다, 메꿨다 그런 단어가 나오면 그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양도담보는 담보로 준 거니까 양도가 아닌데 변제에 충당됐다 그때는 양도다. 그죠? 요렇게 끝나는지 요렇게 끝나는지 요거 구분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혼하면서 뭐 줘요? 위자료. 위자료는 양도라니까 파는 거예요. 위자료 주는 건 뭐라고요? 양도. 여러분 이혼하면 두 가지 해야죠. 뭐 여러분 뭐 이혼할 거 아니니까 기억할 건 아니지만 시험 때문에. 그죠? 이혼하면 두 가지야. 하나는 뭐? 이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뭐 줘야 돼? 위자료. 그죠? 상대방 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위자료로 주는 것은 팔았다,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위자료 말고 또 하나 하는 게 뭐야? 재산분할. 왜 이러지?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자, 그래서 위자료 주는 거는 양도로 보지만 이혼하면서 뭐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죠. 재산분할 청구. 재산 달라고 청구를 해서 주는 거. 재산분할은 뭐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데 요게 어디에서도 물어보냐면 취득세에서도 물어봐요. 자,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뭐 했어요? 취득했어요. 취득한 사람은 증여 아니에요. 원래부터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취득도 아니야.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 합쳐서 내니까 옛날 등록세만 내라 그래서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 2% 빼고 취득세 내는 거야. 취득세 계산할 때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요? 중과기준세율 2% 빼고 취득세 내.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거 점검하시고, 이제 세 번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하면 나오는 게 뭐야? 채무 부분은 뭐다? 양도다.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가 있죠. 채무. 그래서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그럼 참고로 양도 채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당연히 증여죠. 예, 증여예요. 그런데 이 부담부 증여가 부모 자식 간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니까 의심 없이 그냥 채무 떠안는 조건인데 알았어, 그거 양도로 인정해 줄게, 이건데 부모 자식 간에 뭐를 하면 부담부 증여를 하면,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짜고 거짓말해서 가공채무 만들어서 증여세 회피할 수 있죠. 만약에 이거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증여를 다 무조건 조건 없이 인정을 해준다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하기 전에? 증여하기 전에 친구한테 야, 너 10억 나한테 좀 통장 보내줘. 그럼 빼갖고 바로 현금 줄 테니까. 그리고 친구한테 10억 빌려고, 나 뭐 했다고 그래? 빌려왔대. 그래서 친구한테 갚을 채무가 얼마 있어? 10억. 그래서 아들한테 야, 아빠 갚을 채무 있으니까 네가 대신 그것 좀 뭐 해줘. 갚을래? 그런 조건으로 뭐를 하면, 증여하면 누구나 다 증여세 회피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결론은 부모 자식 간에 보는 증여는 전부 다 인정 안 해. 기본이 다 뭘로 가? 그렇죠.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로 보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지, 원칙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부담부 증여는 전체가 뭘로 간다? 증여예요. 다만 법에는 채무가, 인수하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예외로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아무런 말이 없이 배우자 직계점유서 간에 뭐라고 나오면 부담부 증여 그러면 무조건 뭐고? 증여고. 단서가 붙었어요. 뭐라고? 인수하는 채무 금액이 국가 등에 관련해서 명백하게 뭐 입증이 된다. 그럴 때만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단서가 없으면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증여는 에이 다 뭐야? 증여. 이렇게 가는 거다. 요거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요런 건 많이 안 물어봐. 배우자 직계점유서. 그래서 주로 요렇게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 부분은 뭐다? 양도, 매매로 본다. 이거요. 취득세에서 똑같이 물어봐. 취득세에서 뭐라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채무 부분은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무슨 부분? 채무 부분. 그죠? 양도도 매매니까. 그래서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 반복해서 보시고. 다음, 이제 네 번째로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배우자 직계점유서 간의 부동산 보는 매매. 부부 간의 부동산 사고 팔았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 말도 안 돼. 증여? 이해가세요? 아, 우리는 진짜 아버지하고 아들이 부동산 사고 팔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국가는 뭘로 가? 증여요, 증여.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거예요. 배우자 직계점유서 간에 자꾸 실물을 생각하면 안 돼. 예, 배우자 직계점유서 간에 매매라고 나오거나 여기에 양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오면 볼 것도 없이 보고 증여인데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배우자 직계점유서 간에 거짓말할 수 없는 객관적인 거래로 이전하는 게 확인이 됐네. 뭘로? 공매, 경매.
공매나 경매, 교환 이런 단어가 있을 때만 뭘로? 양도행위로 본다.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를 통해서 아들한테 이전했다. 그렇게 경매나 공매 아니면 부동산을 서로 뭐 했다고요? 교환. 이런 단서가 있을 때는 뭘로 가고? 양도행위로 보는 거고, 그런 말이 없으면 기본이 보다 증여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부모 자식 간의 매매, 양도 그러면 증여, 공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교환 그런 단어가 있으면 양도행위로 인정이 된다. 요렇게 요게 제일 혼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점검하시고 다음 이번에는 양도행위 여부의 그 외에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 나오면 환지처분이에요. 환지처분은요, 새로운 토지 원래 땅 소유자한테 받아갖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땅을 바꿔주는 거, 되돌려주는 거지. 그거 파는 거 아니다. 환지처분은 파는 거 아니에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전답을 받아가지고 대주로 바꿨다, 임야를 공사해서 뭘로? 전답으로 바꿨다, 이렇게 지목이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토지로 되돌려주는 거 뭐라 그래요? 환지처분이라고 한다. 또는 뭐요? 보류지 충당, 그것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 하고 다음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자 핵심은 지분 변동 없이, 지분 변동 없이 두 개의 토지로 구분을 하든 세 개의 토지로 구분을 하든 핵심은 지분 변동이 없으면 취득이 양도가 아니다. 그죠? 예, 지분 변동 없이 분할하는 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법원의 판결이에요. 법원의 판결 또는 매매 원인 무효 소송에 의해서 원인 무효가 돼서 소유권 환원이 뭐야? 다시 되돌아오는 건 매매 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음 네 번째, 요거 취득세에서도 물어봅니다. 본인 소유 재산을 뭐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취득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그랬는데, 자기 부동산을 공매나 경매죠.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을 하면 취득을 하는 경우는 뭘로?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 부동산은 원래 경매에 자기가 참여할 수 없어요. 주채무자는. 근데 여기는 주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구가 대출 받는데 내 부동산 담보로 맡겼어요. 그러니까 역시 친구가 채무를 안 갚아. 그럼 은행에서는 내 부동산 경매 처분하겠죠. 그때 부동산 소유자인 나는 그 부동산을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아서 취득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가 있느냐? 요거 다시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뭐는 내라? 취득세는 내. 이게 취득세에서 물어봐요. 자기 부동산 자기가 낙찰받았으면 그건 뭘로 본다? 취득세는 과세한다. 왜? 말소 등기된 거 자기 앞으로 다시 등기해야 되니까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아니다? 양도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예, 요렇게 해서 보셨고, 그래서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거. 다음 이번에는 이 부분은 시험에서 많이 언급될 확률은 적어요. 왜 적으냐? 양도 및 취득 시기는 32회 때 독자적인 한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33회에서는 독자적인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적어. 그런데 다만 지문으로 종합 문제로 해서 하나, 두 개 지문 섞어서 물어볼 수는 있죠. 그래서 확인합니다. 그럼 첫 번째,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시기 계산, 날짜 계산할 때 대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이 사고 파는 날이죠. 그 대금 청산한 날에는 뭐는 빼라. 양도소득세는 매매 대금이 아니니까 뭐한다? 제외. 이거요,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뒤에 또 나올 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동산을 10억에 팔았어요.
여러분은 10억에 샀고 나는 10억에 팔았어. 그런데 내가 굉장히 싸게 파는 거야, 여러분한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좋아. 그러면 내가 내야 될 나중에 양도소득세 나오면 거기에 5천만 원은 뭐 부담해 줄게,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죠. 예? 안 줘도 되지만 주겠다니까 계약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한테 10억도 주고 세금 얼마? 5천만 원 다 줘야죠. 그 금액을 다 준 날이 대금 청산일이냐? 아니다. 여기서 대금은 매매 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10억. 그래서 세금 부분은 뭐하고? 빼고. 세금은 따로 계산하고 매매 대금 주고받은 날을 대금 뭐한 날? 청산한 날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가격 있죠? 매매 가격에는 세금 들어가는 거야. 예? 내가 얼마 받았어요? 10억에 받았죠. 그리고 세금 얼마? 5천만 원도 내가 낼 걸 여러분한테 받았죠. 결론은 여러분한테 얼마 받았어? 10억 5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매매 가격이 10억이 아니라 얼마? 10억 5천만 원 이렇게 계산한, 그건 포함이야.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무조건 제외 그러면 안 되잖아. 날짜 계산할 때는 뭐하고? 제외. 매매 가격 할 때는 포함. 세금 받은 것도 보세요. 무식한 공인중개사 나오잖아. 예?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체결할 때 부동산 매매 가격 얼마? 10억. 그리고 여기다가 아주 그냥 진하게 적어, 특약. 예? 매수자 갑은, 매도자 을이 내야 될 뭐? 양도소득세 일부 5천만 원을 뭐한다? 부담하는 조건, 이렇게 특약으로 적었어요. 예?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이 계약서가 어디 들어가? 아, 세무서 가잖아.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잖아. 계약서 보니까 얼마 받았어? 10억. 그리고 또 5천만 원. 그럼 얼마야 받은 게? 그럼 매매 가격이 얼마야? 10억 5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적으면 돼, 안 돼? 특약상의 병시 안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은 따로 받아야죠. 통장으로 걸려. 뭘로 받아? 그렇지. 흔적을 남기지 말고 현금으로 받는 거야, 현금. 그리고 우리는 없었던 거야, 그죠? 그래야지. 무식하게 여기를 적으면 이거 세무서 들어가는데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매 가격에는 들어가지만 날짜 계산할 때는 안 들어간다. 헷갈리면 안 돼요. 예. 다음 두 번째,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접수일로 가는 거 기억나죠? 예,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그럼 단서가 있으면, 어떨 때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냐? 그것은 사례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법조문 물어봐요. 그런데 참고로 우리 실무에서는 뭐냐면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거 있죠. 잔금, 예, 주고받은 거, 그건 법에서 인정 안 하는 거, 그런 것이 불분명한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뇌물 받을 때 뭘로 받아? 통장으로 받아? 통장으로 받으면 지가 알아서 교도소 가. 전부 다 뭘로 받아? 현금 받잖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그거야. 매매 대금 잔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 직접 주고받았다, 수표를 주고받았다, 이거 인정 안 한다. 그건 뭘로 가? 불분명한 사유니까 등기접수에. 어떤 분은 그래요. 잔금을 수표로 받아서 수표로 이렇게 이서해 줬으니까 그거 수표 추적을 하면, 예? 누가 줬는지 그거 확인이 되는데요, 국가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예? 수표를 준 건 아직 불분명한 사유로 인정을 해. 그러니까 아예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뭘로 가? 등기접수일로 가면 하루 이틀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필수. 지출할 때는 금융거래를 해야 되고, 그죠? 빌려준 돈 받을 때는 뭘로 받아라? 현금. 어디서? CCTV 없는 데서. 그리고 뭐라 그래?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입증해? 줬다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 입증 못하면 2번 받아. 걔가 뭐하면, 입증하면 뭐라 그래?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그거면 되지. 맞아 죽을 일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늘 안 해. 아파트 가지고 다 리모델링해? 지출하잖아. 무슨 거래? 금융거래. 왜 돈 찾아서 줘? 하나도 공제 못 받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늘 생활화를 줘. 누구한테 뇌물 줄 일이 있어. 그럼 뭘로 줘? 그때는 지출이니까 통장. 그래야
뭐를 가지고 있잖아요. 쪼을 수 있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금융거래를 해야 돼. 근거를 남기려면. 자, 갑니다. 다음 세 번째, 법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 여러분, 장기할부 조건은 파는 사람이 다 제각각이야. 파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제 아파트를 저랑 매매를 하는데 10억이야. 근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이 할부 조건으로 하재, 10개월 이상, 1년 이상 할부로. 그러면 저거는 마음이 좋으니까 뭐? 그러라고 그래. 그리고서 한 몇 개월 밟다가 여러분이 이사를 가고 그래야 되는데 대금 결제는 아직 안 끝났죠? 나 먼저 사용해 넘겨줄 수 있다니까 아파트? 이해가세요? 예. 근데 원장님하고 거래해봐. 대금 결제 다 끝날 때까지 안 줄 거 아니야. 그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이건 뭐라고 셋 중에서 뭐 한 날? 빠른 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아니면 건네줘서 뭐 인도일. 아니면 먼저 사용해라. 그럴 수도 있죠. 사용 수익일 중에서 뭐 한 날? 빠른.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장기할부 조건하고 수용은 셋 중에서 뭐 빠른 날, 세 가지 중에 빠른 날.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 없어. 중간에 하나 살짝 바꿔놓고 그렇게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셋 중에서 뭐 한 날, 빠른 날, 이렇게. 다음, 증여는 증여받은 날 취득이죠. 그리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그렇게 점검하시고, 양도 및 취득 시기는 크게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출제될 확률은 높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또 알아야 돼. 네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그랬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뭘 빼요? 필요, 경비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죠. 여기서 계산했더니 이익이 나왔으면 양도 차익이지만 손해가 나왔으면 뭐야? 양도 차손이죠. 그럼 여기 양도 차손이 나오면 그 다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물어보는 지문이 반드시 번원하라, 예정신고는 하라, 이게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양도 차익이 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뭔지 물어볼 것이고, 소득금액 나오면 기본공제를 빼주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 과세표준에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여러분 미등기 양도자산 있죠? 미등기 양도자산이 뭐야? 등기 대상 자산인데 뭐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파는 게 미등기죠? 여러분 미등기 자산은요, 양도소득세 조금 내겠다 그게 아니에요. 한 푼도 안 내겠다 이거지. 중간 등기 생략하고 건너뛰겠다 이거잖아. 아주 재질이 제일 나쁜 놈이지 이거. 그죠? 그래서 미등기 자산은 세법상 불이익을 줘요. 이거 계산할 때 여기 미등기 자산은 뭐 안 해줘? 예? 세금 안 내려고 작정한 놈한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면 안 되잖아. 그리고 뭣도 안 해줘? 기본공제도 안 해줘.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미등기. 그리고 뭐? 기본공제 안 해준다 그랬죠. 간단하면서도 물어볼 수 있는 하나 지문 계산 과정 보세요. 자,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무슨 차이? 양도 차익이 여기 와서 과세표준하고 똑같잖아. 예? 다시 한번. 자, 여기까지 해서 양도 차익이 1억 나왔어요.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네. 미등기는. 그러면 소득금액이 얼마? 1억. 기본공제도 없어요. 그죠? 미등기는. 그럼 과세표준이 얼마야? 1억. 그래서 미등기 자산은 양도 차익이 바로 뭐가 된다? 과세표준이 되는 거. 과세표준. 미등기 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뭐다? 양도 차익. 그게 바로 뭐다?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계산식에서. 아, 미등기 자산은 양도 차익이 바로 뭐다? 그게 과세표준이다.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양도 차익이 아니라 뭐가 나오면 양도 차손. 그죠? 그래서 또 하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게 뭐야?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그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건 기본공제예요. 기본공제. 그런데 이게
과거에 이렇게 한번 출제되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는 기본공제 그랬더니 그 다음 년대 바로 나왔어. 뭐라고? 소득금액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거 이렇게 나왔더니 이걸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계산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소득금액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표준 계산할 때 맨 마지막은,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만 알고 있어라. 과세표준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외우더라도 맨 마지막만 외우지 말고 뭐 계산할 때, 과세표준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건 뭐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했어도 반드시 번원하라.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거잖아요.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양도 및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럼 요거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이,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보죠. 요거 이해 갑니까? 됐죠? 예,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양도 가액과 취득 가액. 자, 양도 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 가액을 뭘로 하고 취득 가격을 뭘로 하느냐? 원칙이 뭐예요? 실거래 가격이다. 실거래 가격,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그런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증빙자료 첨부가 돼야 돼. 대표적인 증빙자료가 뭐냐?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주고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나는요 부동산 사고 팔 때 계약서 없는데요, 돈은요 계약금을 뭘로? 통장으로. 중도금도 통장으로, 잔금도 통장. 그럼 준 금액이 나오잖아. 예? 금융거래 확인.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어도 그런 걸로 입증이 돼야 돼. 이렇게 입증됐을 때만 뭘로 갑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한다. 당사자 간에 뭐한 거? 주고받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원칙은 그거예요. 그럼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거? 예외. 자, 추계결정 경정. 여러분, 추계가 뭐야? 조사해놓은 가격 가지고 결정은 계산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하는 걸 결정이라고 그래.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세금 계산하는 건 계산이라고 그래. 그냥 결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는 걸 결정, 과세권자가 조사한 내용으로 뜯어 고치는 걸 뭐? 경정. 어떨 때 증빙자료가 없어요, 매매계약서 같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약서가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조사한 금액으로 계산하겠다. 결정. 또는 인정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매매계약서가 있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한 게 들어왔으니까 있어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조사한 금액으로 뭐 하겠다? 세무서장이 뜯어 고쳐요. 경정.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추계 결정할 때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만 추계 결정하는 거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추계 결정할 때는 어떤 가격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어떤 가격으로 계산할 거냐? 실거래 가격을 모르니까, 양도 가액이나 취득 가격을 모르니까 추계 결정하는데 어떤 가격으로 가느냐? 첫 번째 뭘로? 매매 사례 가액이에요.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건 뭐냐면, 양도했으면 양도한 날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10년 전에 취득했는데 계약서가 없다? 그럼 10년 전 취득한 날 기준으로 전 3개월, 후 3개월. 요 사이에 인근의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자산 매매 사례 가액이 있죠? 그런 가격을 조사해 놨는데 그게 뭐다? 매매 사례 가액이다. 그죠? 그 다음에 매매 사례 가액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아니, 아파트 같은 건 매매가 자주 일어나죠? 예? 근데 산골짜기에 있는 임야 같은 건 매매 거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3개월 안에. 그죠? 그럼 뭘로 가야 돼? 감정가액에 감정가액. 자, 여기서 아까 매매 사례가액은 뭐야? 그 부동산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다른 부동산에 매매한 가격이죠. 근데 이 감정가액은 다른 재산 감정한 게 아니라 본인 그 재산, 지금 팔은 거 있죠? 그거 옛날에 팔기 전 또는 후 몇 개월, 3개월 안에 감정 가격이 있으면 감정 가격으로 간다. 이런 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느냐? 봐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담보 제공해.
그럼 아파트에 대해서 은행은 감정 평가할 거 아니야. 그럼 감정 평가는 누가 해? 감정 평가자가. 감정 평가자가 감정 평가하면 금융감독원에 자동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어. 어떤 감정 평가자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평가를 했다. 이게 이력이 남아.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혹시 전후 3개월 안에 감정 가격이 있나 확인해 본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있으면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거. 이거는 비슷한 재산이 아니라 그 재산 뭐한 거. 감정. 이건 그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없으면 뭘로 가야 돼? 환산취득가액. 여러분, 환산취득가격은 뭐냐? 양도할 때 가격 가지고 옛날치를 추정하니까 이 정도 주고 취득했겠지? 이렇게 계산한 게 뭐라고요? 환산취득가액. 그러면 양도소득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로 하면? 환산취득가격으로 가면 기준시가로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유리해. 왜? 이 금액이 높게 나와. 예? 높으니까, 이 금액이 높으니까 무슨 차익이? 양도 차익이 조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산취득가격으로 가는 게 유리한데, 좋아요. 환산취득가격으로 아니면 뭘로 한다?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기준시가. 그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런 가격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시험에서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매, 감, 환, 기, 요 순서. 예? 매, 감, 환기. 요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요걸 살짝 바꿔놓고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서 또 하나는 여기 뭐라고?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취득자가 붙었잖아요. 이건 양도가액에는 적용하는 거 아니잖아. 환산취득가액. 옛날에는 환산가액 그래서 근데 헷갈리니까 법에서 뜯어 고쳤어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환산 취득가액. 이거는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다?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가격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럼 이런 순서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가액을, 양도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면 되는데, 실거래 가격이 없어서 추계 결정할 때는 요 가격 대신에 뭘로? 매매 사례 가액으로 할 수도 있고, 없으면 뭐? 감정가. 이렇게 두 가지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자, 또 하나는 두 번째 취득 가격은, 취득할 때 가격은 실거래로 하는 게 원칙인데, 실거래 가격을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뭘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 여기서 요 환산 취득가격은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격에만 들어간다. 이거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예? 요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만약에 이런 가격으로 불합리하다. 자, 여기서 보세요. 무슨 가액을, 양도가액을 뭘로 해요? 실거래. 근데 없어. 예? 증빙자료가 없어요. 그럼 뭘로 가? 매매 사례가액. 근데 매매 사례가액이 임야 같은 건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없죠. 그러면 감정가액으로 가는데 감정가액도 없을 수 있잖아.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잖아요. 그럼 취득가격은 이렇게 가지고 환산, 예? 취득은 환산 취득가격 가잖아. 근데 이건 없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뭘로 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가액을? 양도가액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양도가액을 뭘로? 기준시가로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취득가격은 이런 가격이 있어도 양도가격을 뭘로 하면?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격도 무조건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기준시가끼리 간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문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기출문제 보면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려운 거 아닌데 보세요. 자, 나름대로 이제 흐름을 보세요. 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뭐 원칙이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데 증빙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근데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데 증빙자료가 없어요. 아니면 있어도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했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세무서장은 뭐한다? 추계 결정,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하는데 매매 사례 가액으로 가고 없으면 감정 가격으로 가고 그래도 없으면 환산 취득 가격, 그래도 안 되면 기준시가로 할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 가격을 앞글자 따서 매, 감, 환, 기 순서로 간다. 그리고 양도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을 모르면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여기 두 가지예요. 그럼 취득 가격은 세 가지가 되죠. 예. 근데 여기서 기준시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요거에서 결정되는 거야.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슨 가액을, 양도 가액을 이런 게 없으면 할 수 없이 뭘로 가?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 당시 가격은 있어도 그냥 뭘로 따라가? 기준시가로 해야 된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공부할 거는, 그렇다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한 거 필요경비죠.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에 대해서 봅니다. 첫 번째, 자 그런데 필요경비 들어가기 전에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 이것은 소득세법에서 양도가액은 아까 뭘로 한다고 그랬죠? 원칙이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 없으면 추계 결정하죠. 예, 그런데 이런 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렵게 물어볼 때는 이거야. 난이도 조절한다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취득 가격이나 양도 가격을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어떨 때? 특수 관계인과 거래로. 여기서 특수 관계인은 부모, 자식,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는 빼. 여기 특수 관계인은 친인척이에요. 예? 그럼 특수 관계인과 거래 그랬잖아요. 여기서 누구는 제외? 특수 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거. 배우자, 직계, 좀비속 간의 거래는 빼라. 왜?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매매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기본이 증여로 가니까 아예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빼고 친인척 간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직계, 좀비속 하면 부모, 자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부모, 자식이다 아니다?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 부모, 자식 아니에요? 사위하고 장인하고는 부모,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라. 예?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냥 딸같이 생각하냐, 이빠른 소리야 괜히. 현혹되면 안 돼. 이해가세요? 아니 아버지가 누구한테, 아들한테 뭐 하고 싶어? 증여하고 싶어. 그럼 증여세가 많이 나가죠. 그럼 증여세 한 푼 더 부담하지 않고 6억까지 증여할 수 있는 것 방법이 뭐야? 며느리한테 팔어. 직계존비속이 아니니까 매매야. 그건 매매 차익을 최대한 줄여서 팔어. 그래서 아버지가 양도세에서 조금 내 형식상. 자, 부동산 누구한테 갔어? 며느리한테 갔죠. 며느리가 이제 누구한테 주면 돼? 아들 남편한테 주면 되잖아. 공시가격으로 6억까지는 증여세가, 공시가격으로 6억까지 증여세 없잖아. 그럼 웬만한 아파트 하나 줘도 그렇게 가면 되죠. 예?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 아파트가 누구한테 갔다가? 며느리한테 갔다가 아들한테 가는데 뭐만 부담했어?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만 부담했잖아. 아버지가 양도소득세, 며느리가 남편한테 줄 때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니까. 그죠? 아들은 뭐 취득세만 내고 결국은 세금 절세하면서 갈 수 있죠. 그런데도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배달사고 날까봐. 배달사고. 못 믿으니까. 못 믿거든. 며느리한테 등기해줘서 이제 등기를 해서 며느리가 권리잖아. 안 준다고 뭐 강제로 할 수가? 그러니까 거기서 못 갈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테스트 해봐,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오늘 가니까 그렇게 세금 안 내고 갈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해봐요. 전혀 신경 안 쓸걸? 그래서 돈 많은 강남의 부자들은요, 자기가 재산 많았다고 자기 누구한테? 딸한테 뭐를 안 해? 증여 안 치. 예? 누구한테? 사위한테? 큰일 나. 누구한테? 손자? 손녀한테 주는 거지. 그래야 자기 딸이 보호받는 거야. 만약에 자기 딸한테 재산 줬는데 자기 딸이 먼저 죽으면 60%가 사위한테 가서
바람 피고 딴 데 가서 살림하면 뭐야 그거. 절대로 안 준다니까.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손자 손녀한테 줘야 자기 딸이 안전한 거야. 됐죠? 이런 걸 공부해야 돼. 중개사가. 이런 게 뭐냐고 이게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친인척 간에 거래하면서 싸게 사고 팔았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해를 하고 들으면 오랫동안 남아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뭐합니까? 양도를 합니다. 상가 부동산. 이거 시가가 얼마냐? 10억이야. 얼마? 10억. 그런데 얘는 대금을 얼마? 9억에 거래를 했어요. 주고받았어요. 누가 봐도 얼마? 9억에 사고 팔았어요. 그럼 얘는 양도록세 신고할 때 얼마에 팔았다고? 9억에 팔았다고. 얘는 9억으로 보내고 취득세 내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는 어디 가서 하죠? 등기소에서 등기하잖아요. 항상 여러분은 등기소 예부동산이 얘 앞으로 등기가 되면 등기소에서는 자료가 두 군데로 가요. 하나는 시청, 구청에 가고 시장군수한테, 하나는 국세청으로 가네. 예부동산이 얘 앞으로 등기된 건 국세청 세무서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럼 예부동산이 여기로 갖고 돈 갚네? 그럼 얘는 양도록세 2달 있다가 신고 들어오겠죠? 그때까지 기다려봐. 신고 안 들어오면 바로 가산세부터서 추징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서 자료가 왔는데 얘 공무원이 국세청 담당 양도소득세 담당자 책상 위에 컴퓨터에 떠. 이게 이전했다는 사실이 관할구역에 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퇴근하고서 어디 여행 갈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기 관심이 없어. 그냥 통과된 거야 그러면. 예? 그런데 지금 너무 무리해. 할 일이 없어. 예, 그런데 뭐가 딱 뜨네. 그래서 한번 클릭을 딱 해봤더니 이게 을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동생? 이거 누구야? 형이 나오네. 이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둘의 관계가 친인척이잖아. 냄새가 나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해봐. 예?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거 보통 얼마? 근데 얘는 9억이니까 차액이, 요 차이 나는 금액이 있겠죠? 이 차이 나는 금액을 인정해 줄 거냐 안 할 거냐? 세법에는 규정이 있어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3억 이상 차이 난다. 친인척 간의 거래. 그 거래는 부당행위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세무서장은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 시가로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친인척 간에 거래하면서 차이 나는 금액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얼마? 3억. 둘 중에 하나. 그럼 얘는 3억 이상 차이가 안 났지만 1억이잖아요. 그럼 시가의 몇 프로? 5%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 거래는 인정 안 하고 얼마로? 시가 10억으로 계산하고 너 이놈 일부러 줄였지.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가 붙는다. 이해가세요?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이 내용을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높은 가격으로 옛날에 뭐 했다? 취득을 했다. 그래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예?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그건 부당행위다. 인정 안 하고 뭘로 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둘이 친인척 간에 거래했어도 부당하게 거래했으면 그 가격 인정 안 하고 세무사장이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또 하나 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제가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10억 주고 샀어. 내 거. 그럼 여러분은 10억으로 취득세 내고 등기까지 끝났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끝났어. 요즘은 등기권리증에 기재가 돼. 매매 가격이 10억 주고 샀다고 등기 끝났죠? 나는 팔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양도록세 신고해야 되는데 내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세무서장은 어떻게? 이 자료가 올 거 아니야? 근데 요놈이 뭐가 안 들어와? 신고가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럼 얘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금액 있죠? 10억 주고 샀다고 등기했을 거 아니야. 요 가격을 얘의 무슨 가액? 양도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 그 얘기야.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을 뭐하고?
양도를 하고 무슨 신고? 예정신고 또는 뭐를? 확정신고를 안 했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얘기는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무슨 가액을? 거래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부동산을 팔고 신고 안 하면 상대방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가격이 나의 무슨가의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해 갔죠? 예,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 세 번째, 이런 것도 실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 상속받은 아파트 또는 증여받은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오늘 10억에 팔았어요. 오늘 10억에 팔았어. 그럼 매매 가격은 얼마야? 10억. 팔았으니까, 그죠? 근데 취득 가격은 없잖아. 상속 증여는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럼 취득 가격이 없으면 다 세금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알아야 될까? 궁금하죠? 그거야, 그거. 그거는 뭐냐? 상속 받았을 때 세금을 상속세에서 계산한 거, 상속세 계산한 금액 세무서에서 확인이 돼.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계산한 금액 있죠? 그걸 취득 당시 뭘로? 취득 가격으로 한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의 경우는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무한가액, 평가한 가액, 평가한 가액을 실거래로 계산한다. 그럼 평가한 가액이 뭔데요? 그건 시험에서 안 물어봐. 이해가세요? 왜?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실무에서는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은 사망하기 전 6개월, 후 6개월 안에 매매, 공매, 경매 수용된 가격이 있으면 그런 걸로 계산을 해. 그런데 그런 가격이 없어. 그러면 공시가격,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기준시가로 상속세, 증여세를 냈다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피박 쓰는 거지. 그래서 절세하는 방법이 뭐야?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매매 가격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증여세 내니까 증여세는 조금 내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 많이 내죠. 그럴 때는 비용을 들여서 뭐를 하라? 감정평가를. 감정평가해서 조만간에 뭐 할 거라면? 팔을 거라면 높게 평가해서 비용 감정평가 스스로도 나중에 팔 때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니까. 그래서 높게 해서 취득세 조금 내고 그리고 뒤에 가서 뭐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그래서 결론은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뭘로 하겠다? 실거래 가격으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네 번째, 증여재산 이월과세 들어봤죠? 예?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뭐죠?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몇 년? 5년. 5년 안에 뭐하면? 양도를 하면.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증여받았을 때 가격 인정 안 하고 증여한 사람의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하고 증여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한다 이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남편이 부동산 1억 주고 취득했는데 누구한테? 부인한테 뭐를 하라? 증여. 자, 부인은 예를 들어 증여받았을 때 5억이다. 왜 증여를 합니까? 부부끼리는 10년 동안에 6억까지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없으니까 남편이 그냥 팔면 매매 차익 많이 나오니까 부인한테 줬다가 부인이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증여를 했어요. 근데 부인이 요때 취득세 내고 얘는 뭐 증여세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부인이 뭐 받고? 증여받고 5년이에요. 증여받고 몇 년? 5년 안에 타인한테 뭐 했어요? 양도를 했다. 팔았다 얘기해. 양도 얼마? 10억에. 예? 여러분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 설명할 때 저는 숫자도 안 틀려. 했던 거 그 숫자 그대로 하잖아. 왜? 숫자만 바꿔도 새로운 걸? 안 돼. 그냥 죽으라고 계속 애울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누가 내? 부인이 팔았으니까 부인이 내야 될 거 아니야, 양도소득세. 예? 그런데 계산은 얘가 파는 걸로 계산하라니까. 얘 기준이야, 얘 기준. 5년 안에 팔면 이 가격을 인정 안 해주는가 국가가.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양도 가액 얼마? 10억에서 취득 가격은 남편의 취득 가격 매매 차익 9억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 낸 거 있으면 증여세 낸 거 있으면 필요 경비로 들어가. 이해가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을 이렇게 계산해. 남편이 가지고 있다 파는 걸로. 이게 다잖아. 이해가세요? 그럼 얘기는 지금 이거예요.
무슨 차익 계산할 때,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요 무슨 가액은, 취득 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그 얘기.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몇 년 안에 권리를 5년이에요.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 뭘로? 가액으로 계산한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 뜻은 알겠죠?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제일 어렵게 물어보는 게 이거다. 양도 가액, 취득 가액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겁니다. 이거 빼놓고는 앞에서 했던 내용, 그죠? 예,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가죠.